경상북도 영천에 백기호라는 사람이 살았다.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 영천 장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백신의 땅 밟지 않고는 못 다니겠네 하고 혀를 찰 정도였다. 쌀이 창고에 썩어 나가고 하인들이 사랑채 안채 별채를 오가며 종종 걸음치던 집안. 한마디로 돈 걱정은 3대가 안 해도 될 그런 집이었다. 1908년 그 집에 딸 하나가 태어났다. 이름은 신혜. 백신혜. 당시 그런 집안 딸이면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 어려서는 규방에 앉아 자수나 놓고 조금 크면 시조 한 수쯤 읊조리고 나이 차면 돈 많은 집 도련님한테 시집가서 평생 마님 소리나 듣다가 늙는 코스. 족보에 이름이나 한 줄 들어가면 다행이고 그것도 아무개의 처라는 글자로만 남는 게 고작인 인생 시나리오였다. 뭐 그러려니 했다. 조선시대 양반집 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였으니까. 하지만 신혜는 그런 대본을 찢어버릴 아이였다. 뭐랄까 태어날 때부터 속에 불씨 하나를 품고 나온 것 같았다. 가만히 두면 집안 기둥 세우는 땔감이 되겠으나 바람 한번 잘못 불면 집안을 통째로 태워버릴 폭발물 같은 애였다. 대구사범학교 강습과를 졸업했다. 여자가 학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외계인 목격담처럼 신기하던 시절 아닌가. 더군다나 사범학교라니. 집안 어른들이 뭐라 했을지는 뻔하다. 아니 우리 집 딸년이 무슨 글 공부를 하겠다고? 신혜는 대답 대신 가방을 들고 학교로 갔다. 졸업하고 교단에 섰다. 아이들 앞에 서서 산수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쳤다. 그런데 이게 보통 선생이 아니었다. 낮에는 교과서를 펴놓고 덧셈 뺄셈을 가르치다가도 슬쩍슬쩍 조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끼워 넣었다. 이게 일본 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짓밟는지 보이지 않니? 하는 식이었다. 아이들 눈이 반짝였다. 순사들 혈압이 올랐다. 그것도 모자라 밤이면 자명회라는 항일 단체를 드나들었다. 여성들이 모여서 민족의식을 코치하고 독립을 꿈꾸던 모임이었다. 경찰 순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던 위험천만한 곳. 신혜는 낮에는 얌전한 여선생 코스프레를 하다가 밤이면 조선 독립을 꿈꾸는 투사로 변신했다. 비단 치마를 입고 사근사근 웃으면서도 눈빛만은 칼날처럼 서리가 맺혀 있었으니 영천 양반들이 보기에 이 여자는 꽃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이었다. 순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툭하면 학교로 찾아와 으름장을 놓았다. 백 선생 요즘 수상한 데 다니시더라? 협박이었다. 신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전 그냥 교회 다니고 학교 다니는데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눈빛은 당신네들이 뭘 안다고? 하는 식이었다. 영천 양반들은 수군댔다. 백신의 딸이 완전히 미쳤어. 저러다가 감옥 가면 집안 망신이야. 신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애초에 귀를 막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1928년 20살 신혜에게 인생의 폭탄 선언이 날아들었다. 집안에서 시집 보내겠다고 성화를 부린 것이다. 신랑과 물색도 끝났단다. 좋은 집안 도련님이라고 했다. 신혜는 단칼을 잘라 말했다. 전 시집 안 갑니다. 집안 어른들이 기겁했다. 뭐? 못 갑니다. 안 가요. 절대 안 가.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딸이 시집을 안 간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그런데 신혜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 아예 장기판을 뒤엎어버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시집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집을 나가기로 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조선을 벗어나기로 했다. 목적지는 시베리아. 당시 조선 여자가 혼자서 국경을 넘는다는 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면서 저 좀 잡아먹어주세요 하고 양념까지 발라달라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인신매매범을 만날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신혜는 결심했다. 순사들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지겹고 시집가라는 잔소리 듣는 것도 지겹고 조선이라는 금붕어 어항에 갇혀있는 것도 지긋지긋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신혜는 거울 앞에 섰다. 손에 가위가 들려있었다. 머리카락을 잡았다. 싹둑. 소리와 함께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또 싹둑. 계속 잘랐다. 긴 머리가 짧아졌다. 남자 머리가 됐다. 마치 군대 가기 전날 밤의 청년 같았다. 옷장을 뒤졌다. 비단 저고리를 꺼냈다. 그리고 찢었다. 찢어진 천을 발에 감았다. 발사계였다. 어머니가 보았다면 기절했을 것이다. 저 비싼 비단을 찢어서 발사계를 만들다니. 남자 바지를 입고 남자 셔츠를 걸쳤다. 거울을 봤다. 영천의 미인 백신혜는 온데간데없고 눈매 매서운 조선 청년 하나가 서 있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짐을 꾸렸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돈도 조금. 한밤중에 집을 빠져나왔다. 깨 짖는 소리가 들렸다. 멀어지는 집을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봤다가는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함경도까지 갔다. 거기서 다시 두만강으로 향했다. 강이 얼어붙어 있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였다. 숨을 쉬면 코털이 얼었다.
시내는 얼어붙은 강 위를 걸었다. 발밑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났다. 트득트득. 무서웠을 것이다. 밑으로 떨어지면 그대로 물고기 밥이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사계로 만든 비단 저고리가 얼어붙었다. 그래도 걸었다. 그렇게 강을 건너니 러시아 땅이었다. 이제 조선이 아니었다. 자유였다. 아니, 자유라고 믿고 싶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다. 3등 칸이었다. 사람들이 정어리처럼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땀 냄새, 술 냄새, 온갖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시내는 사내들 틈에 끼어 앉았다. 남장을 한 덕분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가끔 옆 사람이 말을 걸었다. 어디 가나? 시내는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블라디보스토크. 거긴 왜? 일 찾으러요. 거짓말이었다. 일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진실을 찾으러 간 것이었다. 열차가 달렸다. 며칠을 달렸다. 창밖으로 끝없는 설원이 펼쳐졌다. 하얗게 얼어붙은 땅이었다. 나무 한 그루 없었다. 사람도 없었다. 그냥 눈과 얼음뿐이었다. 지구 끝까지 온 것 같았다. 아니, 지구 밖으로 나간 것 같았다. 이렇게 추운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시내는 의문이 들었다. 곧 알게 됐다. 사람이 산다는 것을, 아니 살아간다는 것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거기서 시내는 현실이라는 벽에 머리를 박았다. 조선 사람들이 있었다. 아니, 조선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 유령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러시아 사람들은 그들을 꺼레이라고 불렀다. 고려인이라는 뜻이었다. 그들은 유랑민이었다. 조선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 만주로 시베리아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국적도 애매했다. 조선 사람인지 러시아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본인들도 모르는 것 같았다. 한 여인이 눈밭에 주저앉아 있었다. 옆에 아이가 누워 있었다. 죽은 아이였다. 얼어 죽은 것이다. 여인은 울지도 않았다. 눈물이 다 말랐던 것이다. 아니, 눈물이 얼어버렸던 것이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시내가 다가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에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희망도 절망도 없었다. 그냥 무였다. 또 어떤 남자는 자기 딸을 팔려고 했다. 러시아 장사치에게 데려가라고 했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고. 딸아이가 울었다. 아버지. 남자는 고개를 돌렸다. 차마 쳐다볼 수 없었던 것이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 눈물마저 얼어붙었다. 장사치가 딸아이를 끌고 가자 남자는 주저앉았다. 또 어떤 집에서는 얼어 죽은 남편의 시신을 밖에 내놓고 살았다. 땅이 바위처럼 얼어서 묻을 수도 없었다. 그냥 눈 덮인 채로 뒀다. 봄이 오면 묻으려고. 아내는 남편 시신 곁을 지났다. 매일 지났다. 처음엔 울었다. 나중엔 울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인사도 안 했다. 이미 남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냥 얼음덩이였다. 시내는 그 광경들을 똑똑히 봤다. 가슴에 송곳이 박히는 것 같았다. 비단 옷 입고 자란 부잣집 딸이 처음으로 진짜 세상을 본 순간이었다. 조선의 슬픔은 경성거리의 카페에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눈보라치는 시베리아 벌판에 있었다. 조선 사람들은 여기서 개처럼, 아니 개만도 못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이었다. 기록도 안 됐다. 신문에도 안 났다. 그냥 눈 속에 묻혀 사라질 뿐이었다. 봄이 오면 눈이 녹고 그러면 시신도 썩어 없어지고 그게 끝이었다. 시내는 그들과 함께 지냈다. 며칠을, 몇 주를, 몇 달을. 추위에 떨고 배고팠다. 남장을 한 덕분에 위험은 덜했지만 고통은 민주주의처럼 평등했다. 얼음장 같은 바닥에서 자면서 고향집 이불이 그립네 하는 소리는 사치였다. 얼어붙은 빵을 씹었다. 이를 부러뜨리지 않으려면 입안에서 녹여야 했다. 손발이 얼고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 코끝이 하얗게 변했다. 동상 백화점 세일이었다. 이걸 보고 기억해서 조선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게 자기가 여기 온 이유라고 다짐했다. 조선으로 돌아온 건 1929년이었다. 1년 가까이 시베리아를 떠돈 끝이었다. 시내는 더 이상 예전의 시내가 아니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영천 부잣집 아가씨의 맑은 눈동자는 사라지고 시베리아 눈보라를 견뎌낸 투사의 눈빛이 박혀 있었다.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다. 잉크가 묻어 있었다.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시베리아에서 본 것들을 원고지에 옮겼다. 얼어 죽은 아이, 딸을 파는 아버지, 눈물 얼어붙은 여인, 그런 것들을 한자 한자 밤새워 썼다. 손이 얼얼하도록 썼다. 촛불이 다 타들어가도록 썼다. 그렇게 해서 완성한 소설이 나의 어머니였다.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보냈다. 1929년이었다. 결과가 나왔고 당선. 여성 최초였다. 문단이 술렁였다. 여자가 소설을 쓰다니.
그것도 신춘문예에 당선되다니. 마치 걔가 두 발로 걸어다니는 걸 본 것 같은 반응이었다. 사람들은 기대했다. 미모의 부잣집 딸이 쓴 글이니 꽃향기 나고 달빛 아래 눈물 짓는 서정적인 글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웬걸. 백신혜가 원고지 위에 쏟아낸 것은 흙먼지 비린내 나는 민중의 생살이었다. 우아한 문장 같은 건 쓰레기통에 버렸다. 투박했고 날카로웠다. 독자의 가슴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 이게 현실이다. 눈 똑바로 뜨고 봐라. 내가 편안하게 밥 먹을 때 시베리아에선 사람들이 죽어간다 하는 시기였다. 독자들이 소설을 읽고 나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맛이 뚝 떨어졌던 것이다. 신혜는 계속 썼다. 단편을 썼고 중편을 썼고 장편을 구상했다. 대표작은 꺼레이였다. 시베리아 유랑민들의 이야기였다. 신혜가 직접 보고 겪은 것들을 소설로 옮긴 것이었다. 당시 남성 작가들은 어땠을까?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며 혁명이 필요하네, 민중을 위한 문학을 써야 하네 하고 떠들어댔다. 관념적인 사회주의 노름이었다. 현장은 구경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상상으로 썼다. 백신혜는 달랐다. 직접 남장을 하고 시베리아까지 가서 겪어낸 현기증 나는 굶주림을 활자로 찍어냈다.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였다. 그녀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비루하고 처참했다. 하지만 그들에겐 끈질긴 생명력이 있었다.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었다. 신혜는 그 생명력을 리얼리즘이라는 차가운 메스로 해부했다. 독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런 소설은 처음이었다. 여자가 쓴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아니, 여자든 남자든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재미있는 건 신혜의 겉모습이었다. 커트로는 완전 모던걸이었다. 입술에 붉은 루즈를 바르고 세련된 양장을 입었다. 경성거리를 활보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다. 담배도 피웠다.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행동이었다. 여자가 담배를 피우다니. 사람들이 저 여자 버릇 없어 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신혜는 담배 연기를 뿜으며 웃었다. 속마음은 달랐다. 언제나 헐벗은 농민들과 유랑민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시베리아 눈밭을 생각했다. 양장을 입고 거리를 걸으면서도 얼어 죽은 아이들을 떠올렸다. 이 지독한 불일치가 백신혜라는 작가를 완성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1930년대 신혜의 삶은 파격 그 자체였다. 결혼을 했다. 그런데 이혼을 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여자가 이혼을 하다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다. 저것 봐라, 결국 망했잖아. 신혜는 개의치 않았다. 남자의 부속품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 자신이라는 예술품으로 살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었다. 재혼을 했다. 또 사람들이 놀랐다.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경성의 보수적인 노인들은 뒷목을 잡았다. 신혜는 당당했다.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연극을 공부했고 무대에 섰다. 배우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몸이 안 좋았다. 자꾸 아팠다. 그래도 참고 버텼다. 공부를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다시 소설을 썼다. 새로운 작품들을 발표했다. 그런데 1939년 재앙이 찾아왔다. 췌장암이었다. 31살의 나이였다. 신혜는 알았다. 죽는다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 병실에 누워서도 펜을 잡았고 원고지를 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였다. 아니,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이 고통마저도 글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흐트러졌다. 그래도 한자 한자 눌러 썼다. 몸이 점점 쇠약해져 일어나지도 못했다. 그래도 펜은 놓지 않았다. 원고지는 계속 쌓여갔다. 미완성 원고들이었다. 다 끝내지 못한 이야기들이었다. 1939년 어느 날 신혜는 눈을 감았다. 31살이었다. 짧은 생이었다. 치열한 생이었다.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다. 가고 싶은 곳에 갔고 보고 싶은 것을 받고 쓰고 싶은 글을 썼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신혜의 무덤은 영천 어느 산자락에 있다. 조용히 누워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글은 살아있다. 꺼레이를 읽으면 여전히 시베리아의 칼바람이 느껴진다. 얼어 죽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100년이 지났지만 그 글들은 여전히 생생하다. 신혜는 경계를 허문 사람이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 조선과 시베리아의 경계, 부잣집 딸과 빈민소설가의 경계를 자기 몸으로 부수고 지나갔다. 세상이 그어놓은 선 위를 탭댄스 추며 지나간 여자였다. 남들이 위험해 라고 소리칠 때 재밌겠는데? 라며 뛰어든 사람이었다. 신혜는 없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남아있다. 글이 남아있고 정신이 남아있고 용기가 남아있다. 비단 치마를 찢고 시베리아로 간 그 배짱 있는 백신혜는 그런 사람이었다.